강수진은 자신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 같다고 느꼈다. 25의 나이에 겪었던 혹독한 시련은 그녀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후 5년간 그녀는 그 상처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왔다. 서울 외곽. 낡은 아파트, 단지 한켠에 자리한 작은 원룸은 그녀의 유일한 은신처였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서면 차가운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가구라곤 낡은 침대 하나와 작은 식탁, 그리고 옷가지가 전부였다. 그녀의 옷장 속은 무채색 옷들로 가득했다. 마치 스스로의 존재감을 지우려는 듯. 그녀는 항상 칙칙하고 눈에 띄지 않는 옷만을 골라 입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그녀의 유일한 사회생활이었다. 교대 시간이 끝나면 그녀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방 안에서 그녀는 작은 식탁에 홀로 앉아 미리 데워온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다. 젓가락이 플라스틱 용기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적막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창밖으로는 새로 지어진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번쩍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그저 멀리 떨어진 자신과는 상관없는 세상의 불빛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그 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 영원히 갇혀버린 것 같았다. 밤이 되면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날은 거의 없었다. 새벽녘이면 어김없이 꿈에 시달렸다. 5년 전 그녀의 품을 떠났던 아이의 울음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차갑고 낯선 병실의 공기, 그리고 그녀가 감히 마주할 수 없었던 작은 얼굴. 그 꿈은 매일 밤 그녀를 찾아와 갉아먹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아랫배에 손을 가져갔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제왕절개 흉터가 손끝에 느껴졌다. 그 흉터는 그녀의 어리석음과 고통, 그리고 평생 지워지지 않을 죄책감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그 흉터를 만질 때마다 스스로를 저주했다. 나는 엄마 자격도 없는 년이야. 사람들과의 관계는 철저히 단절되어 있었다. 편의점 손님들과는 계산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대화만을 나누었고 동료들과도 어울리지 않았다. 어쩌다 마주치는 이웃들은 그녀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그녀는 그 편안함 속에서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타인의 시선은 언제나 그녀에게 칼날처럼 다가왔다. 특히 어린아이를 데리고 지나가는 엄마들을 볼 때면 그녀는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그들의 행복한 모습은 그녀에게 죄책감과 고통만을 안겨줄 뿐이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투명한 막에 갇힌 듯 세상과 분리되어 있었다. 어느 비 내리던 늦은 밤이었다. 편의점 시계가 자정을 알리고 있었다. 하루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검은 형체였다. 끼잉. 가느다란 비명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그녀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수지는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다시 한번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고 싶었다. 그녀는 너무나 많은 아픔을 겪었고 더 이상 어떤 상처에도 개입할 마음이 없었다. 그냥 지나쳐야 했다. 그것이 그녀의 철칙이었다. 그러나 그 비명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심장을 긁어내는 듯 애처로웠다. 수진의 발걸음이 천천히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움직였다. 어두운 골목길 한가운데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다. 녀석의 다리는 끔찍하게 꺾여 있었고 작은 몸은 미세하게 경련하고 있었다. 아마도 채취인 듯했다. 피 묻은 빗물이 강아지의 털을 적셨다. 수지는 순간 멈칫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 작은 생명체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세상에 버려지고 고통스러워하며 홀로 죽어가고 있는 모습. 그녀는 눈을 감았다. 안 돼. 개입하면 안 돼. 또 다시 아파질 거야. 수많은 이성과 냉정함이 그녀를 붙잡았다. 그녀는 이미 딸을 잃었던 그날, 세상의 모든 희망을 놓아버린 사람이었다. 그녀는 다시 어떤 생명에도 마음을 주어선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었다. 하지만 강아지의 눈빛은 너무나도 애처로웠다. 그 작은 눈동자는 살려달라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수지는 결국 자신의 이성을 거스르고 본능에 따르기로 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강아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강아지는 고통에 끙끙 앓으며 그녀의 손길을 거부하려 했지만 이내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몸을 기댔다. 수지는 자신의 낡은 점퍼를 벗어 강아지의 피 묻은 상처를 지혈했다. 그리고는 녀석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작고 따뜻한 몸이 그녀의 품에 안기자 수지는 잊고 지냈던 온기를 느꼈다. 그 온기는 그녀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조금씩 녹이는 듯했다. 그녀는 강아지를 안고 가까스로 24시간 문을 여는 동물병원을 찾아갔다. 병원비가 부담스러웠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던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 작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했다. 수의사는 강아지의 상태를 보고 고개를 저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아마도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수지는 수의사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이 작은 생명만이라도 지켜내고 싶었다. 그것이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씻어내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몇 시간 동안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리고 새벽이 되어서야 수술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강아지는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수지는 병원비를 지불하고 녀석에게 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별이의 작은 몸이 덜덜 떨리는 것을 보며 수지는 마치 자신의 과거를 다시 마주하는 듯했다. 그녀는 별이에게 약속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병원을 나서던 길이었다. 수지는 자신의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때 손끝에 차갑고 부드러운 천 조각이 만져졌다. 주머니에서 꺼내보니 그것은 낡고 바랜 아기 손수건이었다. 한 귀퉁이에는 희미하게 별 모양의 자수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손수건을 발견하자마자 황급히 다시 주머니 깊숙이 집어넣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이 손수건은 그녀가 5년 전 병원 침대에 홀로 누워있을 때 간호사가 그녀에게 건네주었던 작은 물건이었다.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안아보지도 못한 채 헤어져야 했던 그날의 유일한 증거. 그녀는 이 손수건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 그것은 그녀에게 평생 짊어져야 할 십자가와도 같았다. 이 손수건은 그녀의 가슴 속에 깊이 묻어둔 가장 아픈 비밀이었다. 그녀는 아무도 이 손수건의 존재를 알기를 원치 않았다. 이 작은 천 조각이 그녀의 숨겨진 과거와 그녀의 고통스러운 죄책감을 모두 드러낼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다시 한번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숨기고 싶었다. 별이가 퇴원한 후 수진의 삶에는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완벽하게 고립된 그림자가 아니었다. 별이는 그녀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랐고
그 작은 온기는 수진의 차가운 마음에 잊고 지냈던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별이를 보살피는데 온전히 몰두하며 오랜만에 삶의 작은 활력을 되찾는 듯했다. 별이의 작은 발소리와 꼬리 흔드는 소리는 텅 빈 원룸의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었다. 수진은 별이를 위해 밥을 챙기고 산책을 시키며 녀석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별이는 그녀의 유일한 친구이자 그녀를 세상 밖으로 이끄는 작은 끈이 되어주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는 여전히 5년 전의 죄책감과 슬픔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별이에게 쏟는 사랑만큼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는 더욱 사무쳤다. 어느 화창한 오후였다. 수진은 여느 때처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활기 넘치는 도심의 풍경이 펼쳐졌다. 가게 앞 도로는 차량들로 붐볐고 보도에는 삼삼오오 모여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편의점 건너편에는 재개발 공사가 한창인 듯 굴착기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수진은 계산대 앞에 서서 무표정한 얼굴로 손님들을 응대했다. 그녀의 시선은 항상 바닥을 향해 있었고 불필요한 시선 교환은 피했다. 그때였다. 날카로운 경적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끼익. 수진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찔한 광경이었다.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하고 있었다. 그 트럭의 진행 방향에는 작은 남자아이 한 명이 서 있었다. 아이는 종이비행기를 날리느라 정신이 팔려 주위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듯했다. 아이의 얼굴은 천진난만했고 그 작은 손에서 막 날아오른 종이비행기는 파란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안 돼,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주변 사람들은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고 몇몇은 뒷걸음질 쳤다. 모두가 얼어붙은 듯 꼼짝하지 못했다. 시간은 멈춘 것 같았다. 수진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저 아이를 구해야 해. 그녀의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였다. 계산대를 박차고 뛰쳐나갔다. 위험해.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좁은 편의점 문을 박차고 뛰쳐나간 그녀는 쏜살같이 아이에게로 달려갔다. 트럭의 거대한 차체가 굉음을 내며 코앞까지 다가왔다. 흙먼지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순간이었다. 수진은 전력을 다해 몸을 날렸다. 그녀의 손이 아이의 작은 어깨를 붙잡았다. 이리 와. 그녀는 온몸에 힘을 실어 아이를 인도의 안전한 곳으로 밀쳐냈다. 쿵, 거대한 트럭이 방금 전 아이가 서 있던 자리를 덮쳤다. 육중한 차체가 굉음을 내며 지나갔고 콘크리트 바닥에 커다란 균열을 남겼다. 수진은 트럭에 스친 충격으로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팔꿈치와 무릎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통증을 느낄 새도 없었다. 오직 아이의 안위만이 중요했다. 괜찮니? 다친 데 없어. 수진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잔뜩 겁에 질린 채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의 얼굴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익숙했다. 숨을 헐떡이며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멈춘 곳은 아이의 왼쪽 귓바퀴 아래에 작게 박힌 점이었다. 수진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손발의 피가 쫙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그 작은 점은 그녀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5년 전 병실에서 간호사가 보여주었던 사진 속 아이의 귓바퀴 아래에도 똑같은 점이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혈육. 그녀가 감히 엄마라고 부를 수 없었던 그 아이.
그 작은 점은 그녀의 죄책감이자 그녀가 평생을 그리워했던 아이의 유일한 증표였다. 아니야, 설마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이토록 우연의 일치일 리가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다. 아이의 부모가 뒤늦게 달려왔다. 준호야, 준호야. 그들은 아이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남루한 옷차림의 수진을 발견하고 황급히 다가왔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는 거듭 고개를 숙였다.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수진의 옷자락을 잡았다. 누나, 고마워요. 저를 구해줬어요. 수진은 아이의 작은 손길에 몸이 굳어버렸다. 이 아이가 준호였다. 그녀가 5년 전 낳고 버렸던 그 아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그녀의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했다. 그녀는 아이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엄마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아이를 버린 죄인이었다. 그녀는 도망쳐야 했다. 이 자리에서 벗어나 다시 그림자 속으로 숨어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심장은 아이를 놓아주고 싶지 않다고 절규했다. 5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성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듯했다. 이 아이를 다시 잃을 수는 없었다. 그녀의 손이 아이의 작은 손을 놓으려 했지만 마치 접착제로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다. 일단 병원으로 가시죠. 다치신 것 같은데. 아이의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수진은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이미 아이는 그녀의 팔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 누나, 병원 같이 가요. 아이의 초롱초롱한 눈빛이 그녀를 붙잡았다. 그녀는 거절할 수 없었다. 거절하는 순간 모든 것을 의심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결국 수진은 아이의 가족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아이의 이름은 이준호 리 준호였다. 병원에서 수진은 가벼운 타박상과 찰과상을 진단받았다. 준호는 다행히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다. 준호의 부모는 그녀에게 거듭 감사를 표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김상호, 김상호와 박민영, 박민영이라고 소개했다. 준호가 입양된 아이라는 사실은 그녀의 심장을 더욱 아프게 파고들었다. 그들은 수진에게 식사 대접이라도 하고 싶다고 간곡히 부탁했다. 수진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눈빛과 준호의 순진무구한 얼굴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고독한 삶은 이 예상치 못한 만남으로 인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을 수 없었다. 그녀는 운명의 손에 이끌려 가장 두려워했던 과거와 마주하게 된 것이었다. 그녀의 닫힌 삶의 문이 활짝 열렸고 그 안으로 가장 피하고 싶었던 현실이 밀려 들어왔다. 그녀는 이제 이 아이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잃어버린 자아를 위해 싸워야 했다. 이준호를 구한 사건 이후 강수진은 김상호와 박민영 부부의 간곡한 부탁으로 준호의 집을 자주 방문하게 되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극심한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렸다. 친자식에게도 모자랄 이 따뜻한 보살핌이 사실은 아이를 버렸던 자신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 매번 준호의 귓바퀴 아래 작은 점을 볼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준호에게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려 애썼지만 아이는 이상하리만치 그녀를 따랐다. 누나, 또 놀러와요. 준호의 맑은 목소리가 그녀의 다친 마음에 작은 균열을 냈다. 박민영은 다정하고 사려 깊은 여자였지만 준호의 건강 문제로 항상 예민하고 지쳐 있었다. 특히 준호는 알레르기 비염과 기관지염을 달고 살았고 환절기만 되면 심한 기침과 호흡 곤란으로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영은 준호를 데리고
수많은 병원을 전전했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면역력이 약해서 그렇다거나 만성적인 증상이라 완치가 어렵다는 말뿐이었다. 그녀는 준호가 기침할 때마다 안절부절 못했고 그 모습은 수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내 아들이 저렇게 아팠구나. 어느 날 밤이었다. 수진이 준호의 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려 할 때였다. 준호가 갑자기 심한 기침을 시작하더니 숨쉬기조차 힘들어하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작은 몸이 심하게 떨렸다. 준호야, 준호야. 민영은 비명을 지르며 아이에게 달려갔다. 상호는 당황하며 응급실에 전화하려 했다. 준호의 눈은 공포에 질려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 작은 눈망울에는 살려달라는 애절함이 가득했다. 수진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5년 전 병원 침대에 홀로 누워 아이의 울음소리조차 제대로 듣지 못했던 무력감이 그녀를 덮쳤다. 이번에는 안 돼.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준호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가방을 뒤졌다. 그곳에는 그녀의 유일한 보물, 어머니가 남긴 낡은 약초 서적이 있었다. 이 책은 수진의 어머니가 시골에서 작은 약재상을 운영하셨을 때 보던 책으로 온갖 약초의 효능과 민간 요법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다. 수진은 어릴 적 어머니 어깨너머로 약초 다루는 법을 보고 자랐지만 도시로 나온 후에는 그 모든 것을 잊고 살았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어머니의 채취가 묻어나는 이 책을 버릴 수 없었다. 수진은 망설일 틈도 없이 책을 펼쳤다. 준호의 증상과 관련된 페이지를 빠르게 찾았다. 기관지, 호흡 곤란. 그녀의 눈이 한 페이지에 멈췄다. 그곳에는 맹문동, 마이맨동과 오미자, 우웨이즈를 함께 다려 먹이면 기침과 기관지염에 특효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마치 번개처럼 그녀의 머릿속에 알 수 없는 영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직감이 속삭였다. 할 수 있어. 이 방법이면 잠시만요. 제가 준호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상호는 비웃듯 말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이가 위험해요. 당장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쾌함과 경멸이 역력했다. 그는 수진이 감히 의학적인 지식도 없이 나서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하지만 민영은 달랐다. 그녀는 절박했다. 준호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그녀는 수진의 눈빛에서 강한 무언가를 느꼈다. 수진 씨, 정말 괜찮겠어요. 네, 믿어주세요. 수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재빨리 준호의 부엌으로 달려갔다. 다행히 민영은 건강에 관심이 많아 몇 가지 기본적인 약재들을 구비하고 있었다. 수진은 능숙하게 맹문동과 오미자를 찾아냈다. 그녀의 손은 마치 수십 년간 이 일을 해온 사람처럼 거침없고 정확했다. 그녀는 약재들을 깨끗이 씻고 물과 함께 냄비에 넣어 불에 올렸다. 불의 세기를 조절하고 약재가 우러나오는 시간을 정확히 맞췄다. 민영은 옆에서 은숙의 능숙한 손놀림을 지켜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저렇게 능숙하게 약재를 다루다니. 상호는 거실에서 불쾌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무슨 미신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병원에나 가라고.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러나 민영은 상호의 말을 듣지 않고 은숙에게 물었다. 수진 씨, 혹시 약초에 대해 배우신 적이 있으세요? 수진은 약재를 다리는 것에 집중하며 짧게 대답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약재상을 하셔서 어깨너머로 좀 배웠어요. 그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지식이 얼마나 깊고 본능적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약재가 끓어오르면서 구수하면서도 은은한 향이 부엌을 채웠다. 미나는 여전히 숨을 헐떡이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수진의 심장은 타들어가는 듯했다. 드디어 약재가 다 달여졌다. 은숙은 뜨거운 탕약을 조심스럽게 식혀 준호의 작은 입에 조금씩 흘려주었다. 준호는 쓴맛에 인상을 찌푸렸지만 이내 약재를 삼켰다. 민영은 초조하게 준호의 상태를 지켜보았다. 상호는 팔짱을 낀 채 비웃듯 바라보았다. 쯧, 저런다고 나을 리가.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약재를 마신 지 10분도 차에 되지 않아 준호의 거칠었던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미간을 찌푸리던 얼굴에 힘이 풀리고 작은 몸에 경련도 잦아들었다. 이윽고 준호는 작게 헛기침을 하더니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아이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어머 준호가 숨을 제대로 쉬고 있어. 민영은 놀라움과 안도감의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준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상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준호의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차가운 눈빛으로 수진을 노려보았다. 이 놀라운 광경을 박민영은 직접 목격했다. 그녀는 수진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수진의 능력이 놀랍기도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미스터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민영은 수진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말했다. 수진 씨,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능력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고마움과 함께 약간의 경계심도 섞여 있었다. 그녀는 수진이 준호를 진심으로 위한다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 여자의 정체와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도 있었다. 그러나 김상호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다. 그는 수진의 능력에 경탄하기는커녕 깊은 불쾌감과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권위가 한낱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도전받았다는 모멸감에 치를 떨었다. 저런 잡다한 기술로 감히 우리 준호를... 말도 안 돼. 그는 수진의 능력을 사술시의 수로 폄하하며 경멸했다. 특히 상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수진이 품에서 꺼내 책을 보며 약재를 다리는 모습이었다. 그 오래된 책은 마치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 듯했다. 상호는 수진이 준호에게 접근하는 것이 단순히 아이를 구하려는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고 확신했다. 그는 수진이 준호나 가족에게 어떤 해를 끼치거나 자신들의 명예를 더럽힐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상호는 겉으로는 감사를 표했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분노를 키웠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하여 수진에 대한 뒷조사를 지시했다. 강수진이라는 여자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내. 과거, 가족관계, 무슨 일을 했는지 단 한 가지라도 놓치지 마.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수진을 준호의 삶에서 영원히 지워버릴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는 수진의 과거를 파헤쳐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5년 전 수진이 아이를 버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녀는 더 이상 준호에게 접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수진의 존재 자체가 자신과 가족의 평화로운 삶을 위협한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그리고 자신의 완벽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비열한 짓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었다. 수진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거대한 그림자 속으로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그녀의 특별한 능력은
그녀의 과거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참이었다. 김상호의 지시를 받은 비서는 강수진의 뒤를 끈질기게 쫓았다. 그는 수진의 과거를 파헤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초라한 신분, 불안정한 주거지, 그리고 무엇보다 5년 전 그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기록과 함께 사라진 출생신고 기록은 상호에게 완벽한 약점으로 다가왔다. 이 비열한 정보를 손에 쥔 상호의 입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수진의 약초 지식이나 미나를 치료한 일련의 사건들을 그녀를 사기꾼이나 위험한 주술사로 몰아붙이는 근거로 삼았다. 아무도 모르게 아이를 낳아버린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 우리 준호를 돌보려 하다니. 분명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그는 자신이 구축해온 완벽한 가정과 명예가 수진으로 인해 더럽혀질까봐 극도로 불안해했고, 이 불안감은 그를 더욱 악랄하게 만들었다. 수진은 상호의 차가운 시선과 노골적인 적대감을 느끼고 있었다. 민영은 수진에게 고마움을 표했지만 남편 상호의 압력과 알 수 없는 눈빛 속에서 점차 수진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의 말대로 수진이 정말로 어떤 위험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의심에 사로잡혔다. 수진은 자신이 다시 고립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5년 전 세상에 홀로 남겨졌을 때 느꼈던 그 차가운 막막함이 다시 그녀를 감쌌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준호가 있었다. 준호의 맑은 눈망울과 해맑은 웃음소리가 그녀에게 강인함을 주었다. 절대 준호를 빼앗길 수 없어. 며칠 후 상호는 그의 회사에서 주최하는 대규모 자선 갈라 행사에 수진을 초청했다. 행사는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고 수많은 유명 인사들과 언론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자리였다. 상호는 수진에게 준호를 구해준 것에 대한 공식적인 감사를 표하겠다며 초대장을 보냈다. 민영 또한 수진에게 함께 참석해 줄 것을 부탁했다. 수진은 불안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것이 상호의 함정일지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하지만 준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감수할 각오였다. 그녀는 이것이 준호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갈라 행사가 열리는 날, 수진은 오랜만에 깨끗한 원피스를 입고 행사장으로 향했다. 화려한 연회장은 그녀의 남루한 차림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히는 것 같았다. 상호는 그녀를 준호의 생명의 은인이라며 사람들에게 소개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조롱이 담겨 있었다. 민영은 내내 불안한 표정으로 그녀의 옆에 서 있었고 준호는 수진의 손을 꼭 잡은 채 해맑게 웃었다. 수진은 불안감에 시달렸지만 준호의 따뜻한 손길이 그녀에게 위안을 주었다. 상호가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유창한 말솜씨로 자선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어 준호를 구해준 수진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준 강수진 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예의 발랐다. 그러나 그의 다음 말들은 수진의 심장을 꿰뚫었다. 강수진 씨는 비록 평범한 시민이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만 저희 부부는 최근 강수진 씨의 과거에 대해 불미스러운 소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과거에 아이를 낳고도 버렸다는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저희는 그녀의 선의를 믿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입양한 부모로서 이런 소문들에 대해 대중 앞에서 해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장내는 술렁거렸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다. 상호는 교묘하게 수진의 과거를 들춰내고
그녀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그의 말은 겉으로는 수진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것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그녀를 대중 앞에서 범죄자이자 부도덕한 사람으로 낙인 찍으려는 비열한 술책이었다. 민영은 상호의 말을 듣고 경악한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상호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준호는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엄마 민영의 옷자락을 잡고 있었다. 수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손발에 힘이 풀리고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그녀의 과거가 이렇게 만천에 드러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수많은 카메라 렌즈와 날카로운 시선들이 그녀를 향해 꽂혔다.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그녀는 준호의 손을 잡은 채 주저앉고 싶었다. 죄책감과 수치심이 그녀를 집어삼키는 듯했다. 그녀는 그저 도망치고 싶었다. 이 자리에서 사라져버리고 싶었다. 바로 그때였다. 준호가 갑자기 심한 기침을 시작하며 쓰러졌다. 방금 전까지 해맑게 웃던 아이의 얼굴이 삽시간에 파랗게 변했다. 커헉, 커헉. 엄마, 숨이 막혀요. 준호의 작은 몸이 경련하기 시작했다. 아이의 목에서는 끔찍한 쇠소리가 났다. 연 회장은 일순간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의 비명과 혼란스러운 움직임이 뒤섞였다. 준호야, 준호야. 민영은 비명을 지르며 아이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천식 흡입기를 꺼내려 했지만 손이 덜덜 떨려 제대로 작동시킬 수 없었다. 상호는 당황하며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기자들은 이 모든 상황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다. 아이가 쓰러졌습니다. 속보입니다. 이사 없습니까? 민영이 절규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연 회장, 그 누구도 준호를 도울 수 없었다. 구급차를 부르려 해도 혼란스러운 인파 속에서 구조대원이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나 촉박했다. 준호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작은 몸은 힘없이 늘어졌다. 그의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이었다. 수진은 준호의 눈을 마주했다. 공포에 질려 자신을 바라보는 그 작은 눈빛, 그 속에는 살려달라는 애원과 함께 그녀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이번에는 안 돼. 이번에는 절대로 이룰 수 없어. 그녀의 내면에서 알 수 없는 힘이 솟구쳐 올랐다. 과거의 무력감은 이제 강인한 결단으로 변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군중을 헤치고 준호에게로 다가갔다. 민영이 울면서 준호를 끌어안고 있었고 상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수진은 민영을 밀어내고 준호를 자신의 품에 안았다. 비켜주세요, 제가 준호를 살릴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떤 명령보다도 단호했다. 민영과 상호는 그녀의 돌변한 태도에 놀라 잠시 멈칫했다. 수진은 준호를 안은 채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주머니 속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비상용으로 늘 지니고 다니던 작은 약병이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어머니의 약초 서적을 참고하여 특별히 만들어둔 농축된 약초 추출액이었다. 그녀는 이 작은 약병 하나가 준호의 생명을 좌우할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수많은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조롱, 경멸, 의심, 그리고 간절한 희망, 이 모든 감정들이 그녀에게 쏟아졌지만 수진은 오직 준호에게만 집중했다. 그녀는 철저히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민영은 두려움에 질린 눈으로 수진과 준호를 바라보고 있었고 상호는 싸늘한 눈빛으로 수진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다.
이 넓은 연회장 안에서 수지는 오직 준호를 살려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고독한 투쟁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이 아이의 생명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연회장은 혼돈의 도가니였다. 준호의 거친 숨소리가 날카롭게 공기를 갈랐고 사람들의 비명과 웅성거림이 뒤섞여 끔찍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김상호는 안절부절 못하며 구급차를 부르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 대신 절망감이 묻어났다. 박민영은 준호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지만 그녀의 손은 무력하게 떨릴 뿐이었다. 모든 시선은 쓰러진 준호에게 그리고 그 아이를 품에 안은 강수진에게 꽂혔다. 그들의 눈에는 의심, 비난,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수진의 눈에는 오직 준호만이 보였다. 5년 전 그녀의 품을 떠나야 했던 아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이번에는 안 돼. 절대 너를 놓지 않아.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놀랍도록 냉정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손은 이미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쥐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준호의 기관지염을 걱정하며 어머니의 약초 서적을 참고해 직접 다려 만든 고농축 약초 추출액이었다. 비켜주세요. 수진은 단호하게 외치며 민영의 팔을 부드럽게 밀어냈다. 그녀는 준호를 품에 단단히 안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움직임은 정확했다. 그녀는 약병의 마개를 열고 준호의 작은 입술에 가져갔다. 아이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쉬기조차 힘들어 보였다. 준호야, 엄마 목소리 들려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어. 그녀는 속삭이듯 말하며 약초액을 몇 방울 아주 조심스럽게 준호의 입 안으로 떨어뜨렸다. 동시에 수진의 다른 손은 준호의 작은 가슴과 등을 부드럽게 그러나 힘있게 쓸어내렸다. 그녀의 손가락은 준호의 몸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마치 살아있는 지도처럼 혈자리를 찾아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약초 서적에 적힌 기혈순환지압법 그림과 설명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막힌 기운을 뚫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고대의 지혜가 그녀의 손끝에서 발현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의지와 정신력을 손끝으로 모으는 듯했다. 그녀의 눈은 준호의 얼굴에서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다. 아이의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기 위함이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뜩였지만 그 빛마저도 이 순간의 긴장감을 뚫지 못했다. 이철민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상황을 주시했다. 저런다고 애가 낳을 리가 없지. 사이비 같은 짓은. 그의 중얼거림은 혼잣말처럼 흩어졌지만 불안감은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상호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시간은 영혼처럼 느리게 흘렀다. 10초, 20초, 1분. 준호의 작은 몸은 여전히 경련하고 있었고 숨소리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불안감이 회의실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일부 위원들은 초조하게 시간을 확인했고 몇몇은 고개를 저으며 실패를 예감하는 듯했다. 민영은 두 손을 모은 채 간절히 기도했고 그 옆에 상호는 절망감에 주저앉을 듯했다.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건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절망의 순간을 기다리는 찰나였다. 바로 그때였다. 준호의 몸을 감싸고 있던 경련이
거짓말처럼 잦아들기 시작했다. 거칠었던 숨소리가 점차 안정되고 쇳소리 대신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려왔다. 파랗게 질렸던 준호의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준호는 길게 한숨을 쉬더니 가늘게 눈을 떴다. 아이의 눈동자는 더 이상 공포에 질려있지 않았다. 흐릿했던 초점이 또렷해지더니 준호는 수진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아이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여마. 준호의 입에서 터져나온 작은 속삭임은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그 말은 너무나 작았지만 수진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준호가 무의식 중에 자신을 엄마라고 부른 그 순간 수진은 모든 고통과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는 듯 했다. 그녀는 미나를 품에 더욱 단단히 안았다.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안도감,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해냈다. 그녀는 준호를 지켜냈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곧이어 놀라움과 경탄의 탄성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세상의 아이가 괜찮아졌어. 믿을 수 없어. 정말 기적이야. 위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준호에게 다가와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준호의 처는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고 호흡 또한 안정적이었다. 아이는 이제 편안한 표정으로 수진의 품에 안겨 있었다. 김상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입은 벙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교활한 계획은 산산조각났다.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수진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음을 직감했다. 이 놀라운 광경은 그가 가진 모든 논리와 상식을 뒤엎었다. 박민영은 오열하며 수진에게 달려왔다. 그녀는 준호를 확인하고는 수진의 손을 잡고 눈물을 쏟아냈다. 수진 씨,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준호를 살려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함께 수진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수진의 능력이 단순한 약초 지식을 넘어선 어떤 신비로운 힘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수진의 눈빛에서 거짓 없는 사랑과 헌신을 보았다. 이 사건은 연회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들은 더 이상 수진을 수상한 여인이나 소문의 주인공으로 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빛에는 경외심, 존경심,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의 빛이 가득했다. 한 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강수진 씨, 저희가 경솔했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마음과 능력에 대해 의심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른 위원들도 연이어 사과를 표하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수진은 준호를 아는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안도감,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인정과 명예회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준호를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드리워졌던 어둠의 그림자 또한 걷어냈다. 연회장 안은 박수소리로 가득 찼다. 이 박수소리는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여인의 용기와 사랑, 그리고 기적 같은 능력에 대한 진심 어린 찬사였다. 이 순간 강수진은 홀로 싸워 이긴 영웅이었다. 그녀의 존재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준호의 생명을 구원한 빛이자 자신의 삶을 다시 찾아낸 진정한 승리자였다.
연 회장의 박수 소리는 마치 빗소리처럼 강수진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준호를 품에 안은 채 감격에 젖어 있었다. 더 이상 그녀의 눈에는 과거의 그림자나 세상의 비난이 드리워져 있지 않았다. 오직 준호를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잃었던 희망을 되찾았다는 평화만이 가득했다. 위원장과 위원들은 그녀에게 다가와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깊은 존경심을 표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의 과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이의 생명을 구한 수진의 능력과 그 속에 담긴 순수한 마음뿐이었다. 강수진 씨, 당신의 헌신적인 사랑과 놀라운 능력에 저희 모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위원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아동복지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이준호 군에 대한 당신의 양육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당신은 준호 군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자 가장 적합한 양육자입니다. 또한 당신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빌려 당신에게 가해진 모든 오해와 비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위원장의 말은 김상호에게 사형 선고와 같았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고 입은 벙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공포와 분노,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패배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김상호 씨, 위원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당신이 제출한 강수진 씨에 대한 민원은 대부분 허위 사실에 기반하고 있으며 특히 그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이철민과의 공모를 통해 불법적인 뒷조사를 지시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혐의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관련 자료는 검찰로 송치될 것입니다. 상호의 몸이 휘청거렸다. 그가 애써 쌓아 올린 모든 명예와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제 마을에서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게 될 터였다. 그의 탐욕과 악행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박민영은 상호의 옆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준호가 나았다는 안도감과 수진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상호의 추악한 진실에 대한 배신감과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상호에게서 등을 돌렸다. 더 이상 그와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수진에게 다가가 준호를 품에 안았고 수진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사과했다. 수진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 남편이 이런 짓을 꾸미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겨 있었다. 며칠 후, 김상호의 몰락은 마을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의 비리들과 불법적인 뒷조사,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통해 수진을 매장하려 했던 추악한 진실이 만천에 드러났다. 그는 결국 법적 처벌을 받고 모든 재산을 잃었으며 사회적으로 철저히 매장되었다. 한때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인물이었던 그는 이제 이름조차 언급하기 꺼려지는 불명예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의 사무실은 폐쇄되었고 그의 이름은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동안 김상호의 악의적인 소문에 속아 수진을 멀리했던 일부 마을 사람들은 이제 깊은 후회와 미안함을 느꼈다. 특히 자녀를 둔 엄마들은 수진의 진심과 희생을 뒤늦게 깨닫고 그녀의 집을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들은 따뜻한 음식과 작은 선물들을 가져왔고 수진을 돕겠다고 자청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비난 대신 따뜻한 연민과 존경심이 가득했다. 수진은 그들의 사과를 겸허히 받아들였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그녀의 상처받았던 마음을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박민영에게서 나타났다. 그녀는 김상우와 즉시 이혼 절차를 밟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곁에 머무를 수 없었다.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된 후 민영은 준호와 함께 수진의 집을 찾아왔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수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수진 씨, 사실 준호는 제 친아들이 아니에요. 5년 전 제가 아이를 갖지 못해 힘들어할 때 김상우가 준호를 입양해 왔어요. 그는 저에게 모든 절차가 합법적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는 저에게 준호의 친부모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정말 죄인이에요. 민영은 흐느끼며 고백했다. 수진의 심장은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민영의 입을 통해 직접 들으니 감회가 새로웠다. 수진은 민영의 손을 잡았다. 민영 씨, 괜찮아요. 저도 사실은 준호의. 수진은 망설였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였다. 저도 사실 준호의 생모입니다. 민영은 눈을 크게 떴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들이 교차했다. 수진은 5년 전 자신의 비극적인 상황과 어쩔 수 없이 준호를 포기해야 했던 모든 사연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영은 수진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수진의 고통을 이해했고 그녀의 희생에 깊이 공감했다. 그녀는 준호를 향한 수진의 진심 어린 사랑을 느꼈다. 수진 씨, 제가 감히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영은 흐느꼈다. 하지만 저에게 준호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제 수진 씨가 준호 곁에 있어 주세요. 우리는 함께 준호를 키울 수 있어요. 민영은 수진의 손을 잡으며 간곡히 부탁했다. 그녀는 수진의 능력이 준호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수진의 진심과 사랑을 믿었다. 그녀는 준호에게 2명의 엄마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새로운 기회가 수진에게 찾아왔다. 군청 아동복지위원회와 마을 주민들은 수진의 특별한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녀에게 마을 약초 건강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마을 회관 옆에 비어있던 작은 건물을 개조하여 수진이 자신의 약초 지식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잃었던 목적과 사회적 가치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 민준 또한 이 아이디어에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그는 현대의학과 전통 약초의학의 조화를 통해 시골 주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어느 날 오후 수진은 민영과 함께 집 뒤편에 오래된 고목 아래에 앉아 있었다. 준호는 옆에서 별이와 함께 뛰어놀고 있었다. 민영 씨, 이 모든 게 꿈 같아요. 제가 다시 이렇게 웃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수진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민영은 따뜻한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진 씨는 항상 강했습니다. 다만 그 강인함이 잠시 과거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을 뿐이죠. 준호가 그 그림자를 걷어내 주었고 당신의 진정한 빛을 드러내게 된 겁니다. 수진은 품에서 낡은 약초 서적을 꺼내 들었다. 이 모든 게 엄마와 이 책 덕분인 것 같아요. 엄마는 제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세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축복이자 세상에 이로운 것을 할 수 있는 도구였다.
민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이제 준호에게 2명의 엄마가 되어줄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의 잔재가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준호의 작은 손을 잡았다. 준호의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준호가 있었고, 민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녀를 지지하는 마을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준호를 만나기 전보다, 아니, 남편과 딸을 잃기 전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힌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삶은 사랑,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아름다운 증거가 되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강수진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젊은 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마을 약초건강센터의 원장님이었다. 마을 회관 옆 한때 버려졌던 작은 건물은 그녀의 손길을 거쳐 따뜻하고 생명력 넘치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아침 일찍부터 문을 여는 건강센터에는 기침 감기에 걸린 아이,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어르신, 불면증에 시달리는 젊은이 등 다양한 주민들이 찾아왔다. 수진은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어머니의 낡은 약초 서적에 담긴 지식과 그녀만의 특별한 직감을 활용하여 맞춤형 약초 처방을 해주었다. 그녀의 처방은 놀랍도록 효과적이었다. 민영 또한 건강센터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수진을 도왔다. 그녀는 따뜻하고 친화적인 성격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며 수진이 약초 처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했다. 민영은 수진이 준호의 친모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녀에게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고 둘은 이제 친자매처럼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다. 이들의 협력은 마을 건강센터를 더욱 활성화시켰다. 이준호는 어느덧 어엿한 10살 소년으로 성장했다. 밝고 명랑하며 두 엄마인 수진과 민영을 똑 닮아 총명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 준호는 방과 후에는 항상 건강센터로 달려와 엄마들을 도왔다. 약초 분류를 돕거나 차를 끓여 손님들에게 대접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약초의 향기를 맡는 것을 좋아했고 종종 수진의 약초 서적을 펼쳐 그 속의 그림들을 뚫어져라 보곤 했다. 마치 수진의 어린 시절처럼 준호에게도 약초에 대한 특별한 감각이 있는 듯했다. 그의 작은 손은 약초를 다룰 때마다 섬세하고 조심스러웠다. 수진은 준호에게 점차 약초 지식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준호는 스펀지처럼 빠르게 지식을 흡수했다. 수진은 건강센터 뒤편에 넓은 약초 밭을 일구었다. 그녀는 새벽마다 밭으로 나가 정성껏 약초를 가꾸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약초들은 유난히 푸르고 생기 넘쳤다. 이 밭은 단순한 경작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진의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공간이자 그녀가 세상에 되돌려주는 사랑과 지혜의 증거였다. 그녀는 종종 마을 주민들에게 약초 재배법을 가르쳐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텃밭에 약초를 심기 시작했다. 마을은 점차 약초 향이 가득한 활기 넘치는 곳으로 변해갔다. 이제 그녀의 가족은 민영과 준호, 그리고 함께 건강센터를 운영하는 모든 마을 주민들이 되었다. 이따금씩 김상호의 소식을 듣곤 했다. 그는 법적 처벌을 받고 모든 것을 잃은 채 이제는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박 이장 또한 건강센터의 확장을 돕고 수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마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마을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찾았다. 어느 늦은 오후, 건강센터 문을 닫은 수진은 민영, 준호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별이 이제는 제법 나이가 든 노견이 되었지만 여전히 수진과 준호의 곁을 지켰다는 꼬리를 흔들며 그들을 맞이했다. 수진과 민영은 저녁 식사를 함께 준비했고 준호는 그 옆에서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렸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다. 준호는 이제 수진과 민영 모두를 엄마라고 부르며 사랑을 표현했다. 그들의 관계는 혈연을 넘어선 깊은 사랑과 이해로 맺어져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수진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준호야, 네가 엄마 곁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엄마는 아마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거야. 준호는 수진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엄마가 있어서 저도 좋아요. 엄마는 최고예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수진은 눈가가 촉촉해졌다. 준호는 수진에게 단순한 입양된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수진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존재이자 그녀의 마음속에 다시 사랑과 희망을 심어준 존재였다. 준호의 존재 덕분에 수진은 자신 안에 숨겨진 능력을 발견했고 더 큰 의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준호를 만나기 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웠다. 그녀는 이제 완전한 가족을 이루었고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제 수진은 단순히 살아가는 것을 넘어 타인을 돕고 공동체에 기여하며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채워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건강센터의 수입 일부를 모아 사랑의 씨앗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무료 약초 치료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위기 상황에 놓인 여성들을 돕는 데 사용되었다. 재단은 특히 미혼모들에게 심리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수진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가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수진은 준호, 민영과 함께 사랑의 씨앗 재단이 후원하는 작은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었다. 아이들은 약초밭에서 뛰어놀며 제잘거렸다. 수진은 한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그 아이의 얼굴에는 해맑은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수진의 손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낡은 약초 서적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그 책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찾아내고 그것을 세상에 심어나가는 사람이었다. 준호는 활짝 웃으며 엄마들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뛰어놀았다. 그의 목에는 수진이 직접 만들어준 작은 약초 주머니가 걸려 있었다. 그 주머니에는 그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약초와 함께 수진과 민영 두 엄마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석양이 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수진은 민영의 어깨에 기댔다. 준호는 저 멀리서 별이와 함께 공놀이를 하고 있었다. 수진은 잃었던 것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랑과 행복을 얻었다. 그녀의 삶은 비극적인 과거를 딛고 일어선 한 인간의 아름다운 성공담이자 사랑과 헌신이 만들어낸 기적 그 자체였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파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인의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사랑과 성장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은 싹트고 따뜻한 마음과 용기는 언제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강수진처럼 여러분 안에도 숨겨진 놀라운 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힘을 믿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여러분의 삶도 분명 새로운 봄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처럼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순간들을 더 많이 만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삶 속 숨겨진 이야기들을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따뜻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